네, 이 시간에는요,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성교육 강사의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하려고 합니다.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그 성교육 강사의 어떤 직업으로서의 성격, 또 운동가로서의 성격, 그 다음에 뭐 공부해야 되는 거, 뭐 전공, 뭐 이러한 등등을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요. 이 시간에는 조금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. 네, 우선 첫 번째로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성교육이란 무엇인가, 그 성격에 관한 거예요. 여러분, 성교육하고 음담패설하는 거하고 다른 겁니다. 야한 얘기하는 게 성교육이 아니에요. 어떤 경우에는 무슨 뭐 성행위 방법론, 그래, 성관계 성행위 맺는 것도 공부하긴 해야 돼요.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. 그런데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에요. 성 자체를, 성기에 대해서도 얘기해야 돼요. 하지만 이게 전부가 아니거든요. 성이라는 건 굉장히 종합적인 내용이다, 종합적인 학문이다,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게 옳다고 저는 생각하고요. 성에 관한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막 야한 얘기하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. 예전에 갔던 어떤 중학교에서도 선생님이 이제 특정 이제 모 교과 선생님이셨는데 아이들한테 이제 성교육을 하겠다라고 하신 거예요. 왜냐하면 교과서에 그 내용이 들어있거든요, 조금씩. 성교육을 한다고 하는데 계속 야한 얘기하고 애들 보고 너 뭐 하루에 야동을 몇 번을 보냐, 무슨 뭐 자유행위를 몇 번 하냐, 이런 걸 물어보시는 거예요. 이거는 성교육이 아닌 겁니다. 이렇게 음담패설하고 그 학생 내지는 교육생으로 하여금 성적인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끼게 하는 것, 이런 건 성교육이 아니에요. 이런 거는 음담패설에 불과한 거지. 그래서 이거를 좀 구분할 필요가 있겠다. 우리는 교육을 하는 거지 야한 얘기, 농담 따먹기 이런 거 하자는 게 아니라는 거, 이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. 그러니까 야동 많이 본다고 성교육 강사 된다, 막 평소에 야한 거 좋아한다고 성교육 강사 된다,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. 이거는 종합적으로 말 그대로 교육을 하는 것이다,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, 그 다음에 예전에는 이걸 생득지지라고 했어요. 태어나서 나이 먹고 저절로 이렇게 알게 되는 게 성이다.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. 옛날식으로 갔다가는 지금 어떤 문제가 생길지 아무도 모릅니다. 이거 뭐 가늠조차 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세계가 구축이 되고 지금 뭐 체계가 잡혀 있다, 이런 걸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네, 우선 이거를 좀 전제로 할 필요가 있겠고요. 좀 본격적으로 하나하나 좀 현실적인 내용을 얘기해 보도록 하죠. 우선 첫 번째로 얘기할 것은 직업상 어려운 점은 무엇이 있느냐라는 부분입니다. 제가 볼 때는 이 직업상 어려운 점이, 가장 어려운 거는 공부를 끊임없이 해야 된다.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좋은 점이기도 하죠. 끊임없이 자기 개발하고 공부하고 자신이 성장하고 이것도 좋은데 여러분, 정말 끊임없이 공부하는 게 그렇게 쉬운 얘기는 아니에요. 막 하루도 쉼 없이 강연을 가는데 어제 내용과 오늘 내용이 막 또 다르고 막 이럽니다. 그래서 끊임없이 공부하고 연구하고 하지 않으면은 순식간에 도태될 때도 있고, 그 다음에 뭐 요즘은 이제 교육 그 강연 들으신 분들도 강연을 워낙 많이 듣다 보니까 굉장히 수준이 높습니다. 그래서 강사의 수준이 끊임없이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으면 뭐 한순간에 그냥 뭐 무너진 거에 아주 뭐 비일비재하다,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.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나 뭐 어떻게 보면 좋은 점인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점이다,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겠고, 또 하나는 열린 자세, 개방성 있는 자세를 갖는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이게 말이 좋아서 열린 자세, 열린 마음, 뭐 개방성, 다양성의 존중, 뭐 이런 건데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, 여러분. 교육을 가다 보면은 수많은 우리 교육생들이, 우리 학생들, 특히 우리 청소년들은 자, 별놈의 질문이 다 나와요. 별의별 질문이, 상상을 초월하는 질문들이 나옵니다. 이제 제가 우리 채널에 한 60여 개 되는 동영상을 이미 올려놨는데요. 거기 보면 막 별 질문이 다 있잖아요. 이거 실제 교육 현장에서 제가 다 받았던 질문들이에요. 그러니까 이런 거를 그 사람에 대한 선입견이나 편견이나 판단 없이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고, 또 그 다양성을 존중하면서 또 열린 자세로 함께 대화해 나가는 것, 이건 또 당연한 거지만 쉬운 얘기는 아니다. 내가 굉장히 말랑말랑한, 굉장히 탄력성 있는 상대와 충분히 대화할 수 있는 자세를 갖는다는 거, 이거는 참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. 공부를 많이 하면 할수록, 또 내가 이거에 대한 전문가라고 생각하면 할수록 그게 참 잘 안 되더라고요. 나도 모르게 가르치려고 들고, 나도 모르게 넌 틀렸다라고 정죄하기도 하고 막 싸우기도 하고. 이 성에 관련해서는 각자의 생각이 있고 각자의 경험이 있다 보니까 이른바 백래시라고 하는, 그러니까 거부 반응이나 어떤 거절이나 어떤 뭐 대결에 대한 어떤 그런 시도, 이런 것들이 참 많습니다.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
내가 열린 마음으로 충분히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참 이 성교육 강사하기가 어렵다.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였지만 참 어려운 부분이다. 이런 생각이 들고요.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어려운 점은 역시 공감이죠. 교육생과 강연자가 서로 공감한다, 서로 이해한다, 서로 오해를 풀어나간다. 이 공감이란 것도 여러분 너무나도 당연하고 좋은 말이지만 사실 쉬운 얘기는 아니에요. 공감을 한다고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어떤 성장 배경도 있을 것이고, 또 이 그룹의 문화나 어떤 이 조직의 생리도 있을 것이고, 무엇을 보고 자랐는지, 무엇을 듣고 살고 있는지, 이걸 골고루 파악을 해야 한다는 거 아니겠어요? 그래서 이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도 참 이것도 만만한 얘기는 아니구나. 그래서 저도 그래가지고 우리 일부에서 얘기했듯이 뭐 만화도 보고 게임도 같이 하고 영화도 보고 M 카운트다운이 쇼 음악 중심이니 뭐 뮤직뱅크 이런 것도 끊임없이 보고 있다. 뭐 100분 토론 사랑과도 이런 걸 계속 보고 있다.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. 어떻게 보면 지금 말씀드린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좋은 거지만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, 또 굉장히 너무나도 이거는 고차원적인 얘기가 아니냐, 이런 이제 항변을 하소연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사안이라고 생각이 들고요.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좀 어려운 점은 운전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. 진짜 운전이요. 저 같은 경우는 1년에 차를 거의 한 5만 킬로씩 탑니다. 2년 아니면 한 3년 되면 차를 계속 바꾸는데요. 이제 워낙 운전을 많이 하니까요. 기름값도 진짜 많이 들고요. 근데 기름값 돈 드는 것보다 어려운 게 뭐냐면 운전 자체예요. 때로는 내가 어떤 운전 기사가 직업인 것인가, 난 강사인가, 이런 막 착각을 할 때도 있고 막 헷갈려요 막. 그 다음에 운전을 계속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졸음 운전을 할 때도 있고요. 또 피곤하다 보니까 막 집중력이 떨어질 때도 있고, 그러면 또 안전에 대한 어떤 두려움도 생깁니다. 그래서 저희는 이제 좋은 차, 비싼 차 이런 거 저희한테 중요하지 않아요. 저희는 안전한 차가 제일 중요해요. 브랜드 이런 거 따지지 않고 안전한 차를 저희는 고르는 이제 편이거든요, 저희 회사는.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어려운 점이다,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네, 그 다음에 직업상 보람을 느끼는 순간이 있습니까? 라는 것도 이제 충분히 설명을 해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. 이 직업이 참 저는 보람이 큰 직업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또 운동가로서, 또 직업인으로서 저는 참 좋다. 이제 그게 왜 그러냐면요. 일단 강연을 잘 하고, 우리 청중들과 공감대 형성이 잘 되고, 또 웃음도 주고, 웃음도 함께 웃고, 또 함께 울기도 하고, 함께 감동도 받고, 또 깊은 어떤 인스피레이션, 영감도 제공하고, 또 깨달음도 함께 가져가고 하면은 참 좋아요. 그 시간 자체가 너무나 행복합니다. 내가 성장하고 또 내가 느낀 것들을 함께 공유하는 것 자체가 너무 좋고, 또 제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이야기하고 듣고 상호 간에 성장하는 과정이 저는 강연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많은 사람들이 강연자가 가르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태도로는 좋은 강사가 되기 참 어렵다고 생각해요. 굉장히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함께 성장해가는 과정, 함께 공감하는 과정이 저는 아주 중요한 어떤 강사로서의 자질이고 태도라고 생각하거든요. 이런 부분이 참 저는 보람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. 이 과정 자체가 참 좋다. 그리고 또 좋은 피드백을 받으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. 선생님 오늘 강연 잘 들었어요. 최고였어요. 아주 명강이었습니다. 아주 명강사십니다. 이런 얘기 들으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자존감이 올라가는 그런 기분도 들고요. 물론 때로는 거부 반응을 어떤 부정적인 그런 피드백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. 그러면 또 내가 스스로가 더 성장의 어떤 과정을 계기로 삼을 수 있겠죠. 이런 것도 저는 참 좋은 어떤 보람의 지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. 또 이런 것도 있어요. 제가 상담을 하면서 마음속에 있던 고민, 아픔, 어려운 점들을 저와 함께 대화를 하면서 해소하고, 또 그 어려움이 해결되고, 또 일반인들이 이제 쉽게 접하기 어려운, 또 이렇게 제공받기 어려운 그런 어떤 법률적인 내용들을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렸을 때, 나의 어떤 부족한 내지는 어떤 미미한 소소한 그런 재주가, 또는 지식이, 또 그러한 지혜가 또 다른 이에게 힘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정말 감사하고 큰 어떤 보람의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. 저는 그런 경우가 아주 많았어요. 울면서 전화하셨던 분들이 때로는 그냥 못 본 척하고 입 싹 닦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. 그런데 대부분은 너무 감사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, 저는 그 이상은 받지 않아요. 상담료니 무슨 법률 이런 돈 하나도 안 받고 그냥 정말 좋은 마음으로 그러한 어떤 도움을 드립니다. 그때 오는 그 보람은 참 굉장히 크더라고요. 또 강사님들을 양성할 때 이런 것도 있었어요.
처음에 내가 만났던 이 분이 굉장히 좀 좁은 내지는 좀 약간은 뭐랄까요, 자기만의 생각에 이렇게 감싸 있거나 아니면 넓게 보지 못하는 좀 그런 어떤 한계, 아니면 자기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데 어떤 그 껍질을 깨는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만났을 때 그분들이 뭐 더 성장하고 또 시야도 넓어지고 서로 더 열린 자세를 갖도록 함께 한다는 것도 참 저는 보람된 부분이었다. 저는 그런 점이 참 좋았어요.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좋은 거는 나의 한마디와 나의 열정 또는 나의 어떤 감정 내지는 서로에 대한 공감대가 우리 사회를 더 좋은 사회,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 간다라는 보람 또는 그것을 확인하는 그런 순간들은요, 정말 굉장히 큰 보람이 생기더라고요. 전 이런 점도 참 좋았습니다. 이런 얘기를 했을 때, 이 학교나 뭐 아니면 회사나 이런 데서 막 규율이나 어떤 내규 아니면 뭐 법률이 막 변하고 이런 걸 보면은 굉장히 좀 좋더라고요. 아주 보람도 컸고요. 또 어떤 경우는 지극히 개인적으로는 이제 성희롱이나 성폭력 피해를 경험하신 분들이, 당했다라기보다 어떤 경험 내지는 어떤 그러한 일을 겪으신 분들이,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에 있었는데, 다시 일어나서 또 다른 일을 도와주고 또 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모습을 보면서 그때는 내가 이분들이 막 고맙다고 하고 때로는 울기도 하고 막 다시 막 멋지게 막 아주 담대하게 서는 모습을 보면은 내가 이런 모습을 봐도 될 만한 사람인가, 내가 한 한마디가 이 정도까지 어떤 그런 가치가 있는 말이었는가, 막 그런 막 감격과 그 다음에 굉장히 더 겸손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점은 정말 큰 보람이다,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. 네,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밖에 알아야 될 점이 무엇이 있는가 라고 한다면, 아까 운전 얘기 제가 잠깐 했는데, 일단 자기 차를 갖고 있어야 돼요. 그게 좋아요. 지하철이나 버스 같은 대중교통도 참 좋긴 한데요, 이것만으로는 이렇게 막 세세한 때로는 그 지방이나 막 섬으로 가고 그럴 때도 있거든요. 막 그런 데까지 오고 가는 거는 쉬운 얘기는 아니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자기 자차가 있으면 좋겠다. 그리고 운전이 좀 능숙하면 좋겠다.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. 그다음에 컴퓨터는 잘 다뤄야 돼요. 노트북을 뭐 아주 우리가 뭐 엔진 기술자처럼 막 다 할 필요는 없겠지만, 기본적으로 내가 이 디지털 기기를 좀 다루는, 뭐 연결하고 뭐 화면을 뭐 송출을 하고 뭐 영상 음향을 조절하고 이런 것들 있죠. 그 정도는 좀 알고 있을 필요가 있어요. 왜냐면 교육처에 갔을 때 그곳의 담당자가 그걸 잘 하면 좋은데 그러지 않을 때도 참 많아요.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좀 알고 있을 필요가 있겠다, 이런 생각이 들고요. 그리고 이제 파워포인트는 기본적으로 다룰 줄 알아야 됩니다. 대부분은 이제 파워포인트로 계속 이 작업을 하는데, 파워포인트를 깔끔하게 정리하고 뭐 아주 막 멋있게 잘 만들 필요는 없어요. 그러나 깔끔하게 정리하고 음향이면 음향, 아니면 뭐 영상이면 영상, 사진이면 사진 적재적소에 배치를 해서 교육의 효과를 높이는 그런 과정은 좀 필요하다. 기본적으로 이런 디지털 기기, 파워포인트 이 정도는 좀 다룰 줄 알아야겠고요. 그 다음에 OS 능력이나 행정 능력은 좀 있어야 됩니다. 왜 그러냐면 이 강사료 책정을 할 때 보면은 기본적인 이런 서류를 요구를 해요. 그럼 그 행정 서식에 맞춰서 내가 그 파일을 보내줘야 되는데, 그런 것들도 좀 갖출 필요가 있겠다. 그런 공부를 좀 해야 된다. 이렇게 설명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마지막으로는 이 직업인으로서의 성교육 강사가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역시 수익이죠. 강연료 이런 겁니다. 소득이 얼마나 되는가. 제가 다른 데도 이렇게 쭉 보면은 이 돈 얘기를 안 꺼내요.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는 이 돈 얘기하는 걸 굉장히 터부시하고 좀 어려워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, 전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. 직업을 선택하고 할 때 내가 이 직업의 성격을 명확히 알아야 되고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알아야 되고, 또 이것이 어느 정도의 내 삶을 유지하는 능력 내지는 유지의 어떤 틀을 제공할 것인가를 알아야죠. 그러면 이 얘기를 어떻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느냐. 자, 성교육 강사의 연봉이라는 개념은 사실은 없습니다. 왜 없냐면, 연봉이란 건 기본적으로 어떤 업체에서 협상을 하고 그 성과나 실적에 따라서 책정이 되는 개념 아니겠어요? 그래서 이 성교육 강사의 연봉이라는 표현은 그렇게 정확한 표현은 아니다. 그러면 연평균 소득은 어떻게 되냐? 그것도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. 이거는 정말 철저하게 능력제예요. 철저하게 적자생존이고 약육강식이에요. 이거는 정말 무서워요. 강연 잘하는 분들은 강연이 막 엄청나게 몰립니다.
근데 강연이 막 지루하거나 아니면 좀 부적절한 표현을 하거나 아니면 상당한 어떤 공감대 형성이 안 되는 그런 내용이 이제 어떤 전파가 되는 이제 그런 교육을 진행할 때는 교육처에서 그분을 찾질 않아요. 그러니까 처음에 광고는 이제 강연 업체 이런 걸 통해서 막 아주 그럴싸하게 하거든요. 근데 한번 딱 해보면 그 업계에 순식간에 소문이 다 퍼져 버려요. 뭐 예를 들어 학교 같은 경우에는요, 뭐 보건 선생님들이나 뭐 학생부장님이나 이런 분들 사이에 그런 커뮤니티 네트워크가 있다고요. 그러니까 한 학교에서 잘하면 소문이 한 번에 싹 퍼져요. 근데 한 학교에서 망치면 소문이 또 한 번에 싹 퍼지는 거예요. 그래서 이런 점이 정말 무섭다. 이건 철저하게 능력제다. 그러면 이제 제가 본 건 어떠냐? 저도 초보 강사 시절에는 한 달에 강연이 한두 건 또는 세네 건 이거밖에 없었습니다. 그때만 해도 제가 초창기 할 때만 해도 한 건당 강연료 10만 원 요 정도 책정이 됐어요. 근데 요즘 어떻게 되냐면 그 강연료가 이렇게 철저하게 구분이 됩니다. 그래서 일반 특별 강사, 일반 강사 1, 일반 강사 2, 뭐 아니면 기본 강사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뭐 사회 유명인 이런 식으로 딱딱딱딱 나눠져요. 그러면 각자 강사로 책정이 달라지는 겁니다. 뭐 중소기업 임원이나 뭐 변호사나 이런 분들은 시간당 이제 경기도교육청에서 책정된 기준으로 본다면 서울시나 뭐 경기도나 이런 데서 나오는 게 이제 기본적인 기준이 되곤 하거든요. 그럼 이제 서울시, 경기도 거의 비슷해요. 약간 다르지만 비슷합니다. 구조는 뭐냐면 강연 한 시간에 따라서 강연료 하나가 책정이 되고 그 다음에 원고료가 또 책정이 되는 거예요. 그럼 원고료는 통상적으로 파워포인트 한 면당 얼마 이렇게 책정이 됩니다. 보통 5,000원 정도 책정이 돼요. 그럼 한 시간에 뭐 경기도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한 시간 강연당 PPT 9면까지 됩니다. 9면. 그럼 45,000원이죠 원고료가. 그리고 강사의 그 등급 능력에 따라서 뭐 박사학위를 소질했냐 뭐 대학 교수냐 뭐 강사냐 아니면 일반 강사냐 이런 거에 따라서 강연료 책정이 뭐 30만 원, 20만 원, 10만 원 이런 식으로 나눠집니다. 그럼 예를 들어서 일반 강사 1이다 그러면 한 시간 첫 시간 강연료는 20만 원, 두 번째 시간은 10만 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. 그럼 2시간 강의하면 강연료가 30만 원. 그 다음에 원고료가 한 시간에 45,000원씩 두 번이니까 9만 원. 그래서 39만 원이 되는 거예요. 근데 여기에 교육 인원에 따라서 청중 교육생의 인원에 따라서 이게 퍼센테이지가 가산이 돼요. 몇 명이면 100%, 120%, 140, 160, 180, 최대 200%까지 책정이 됩니다. 그러니까 20만 원이었는데 이게 한 300명이 청중이 있다. 그러면 곱하기 1해서 40만 원. 그 후엔 10만 원, 10만 원, 10만 원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. 그래서 이것도 철저하게 개인의 능력에 따라 다르다.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요. 그래서 저도 뭐 아주 뭐 한 달에 한 2, 30만 원의 수입, 한 달에 뭐 1년 해봤자 얼마 되지 않는 이런 수입을 얻을 때도 있었고, 뭐 잘 나갈 때는 뭐 굉장히 많은 수익을 얻을 때도 있고, 저는 억대 어떤 수입을 이제 벌어들이는, 매출을 올리는 그런 강사님들도 여러 봤습니다. 그런 분들도 꽤 계시고요. 여러분 아시는 유명한 강사님들도 뭐 대부분 다 그렇게 볼 수 있죠. 왜냐면 유명인들은요, 이런 거에 구애 안 받고 뭐 그 기관장의 책정 금액에 따라 뭐 100만 원, 200만 원, 300만 원 이렇게 가는 분들도 있어요. 그 다음에 연예인들은 뭐 100만 원이 넘어 1000만 원, 2000만 원대 이렇게 가는 분들도 있고요. 그래서 그거는 일반적으로는 뭐 서울시 인재개발원, 경기도 인재개발원, 아니면 뭐 서울시 교육청, 경기도 교육청의 기준에 따라서 책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, 그렇지 않은 뭐 유명인이나 연예인이나 이런 분들은 이제 기관장의 책정 금액에 따라 다르다.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. 근데 이건 아셔야 돼요. 제가 지금 이 얘기 하니까 와, 1시간 강연하면 막 20몇만 원 본데 좋을 것 같죠? 그렇지 않아요. 왜 안 그러냐면 방학이 있잖아요. 보통 이 강연 수요가 가장 많은 기관이 어디냐면 학교입니다. 학교. 여기가 제일 많아요. 어린이집, 유치원 이런 데가. 근데 여기 여러분 방학이 있잖아요. 그럼 어때요? 8월달 쉬죠. 9월 초도 거의 강의 안 해요. 9월에도. 9월 하순이나 돼야 강의합니다. 그 다음에 12월에 방학하잖아요. 아니면 1월 첫 주에 방학한 데도 있거든요. 그러면 1월, 2월, 3월 중 하순까지 또 방학 안 해요. 그러면 거의 한 4, 5개월은요 수입이 제로인 거예요. 보릿고개입니다. 보릿고개. 참 어려워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이제 양성평등한 이제 그런 가족이면 서로 이제 맞벌이를 해가지고 같이 이제 뭐 수익을 얻고 이렇게도 하는데,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보면은 호벌이 가족이 많잖아요. 그러니까 외벌이, 남성이 돈을 벌고 여성은 뭐 알바 정도 하는 이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? 근데 강연 수입이 일정하지 않다 보니까 남성의 전업을 하기 굉장히 어려워하더라고요. 이런 게 좀 어려운 점이죠. 그러면 임 대표님 일반 기업체 같은 데를 뚫어가지고 방학에도 강연을 많이 하면 되지 않습니까? 근데 여러분 12월이나 1월은 너무 바빠가지고 기업에서도 강의 거의 안 합니다.
그리고 이것도 기업체에서 강연을 하는 것도 내가 이 마케팅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. 그게 개인이 하는 거는 정말 어렵습니다.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업체를 끼는 거거든요.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. 그러니까 이런 걸 이겨내고 막 억대 매출을 올리는 분들이 계시다. 그런 거는 정말 극소수. 아주 소수의 이런 분들의 경우이고요.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. 연예인들도 막 잘 나간 연예인들 보면 막 엄청 비싼 차 타고 좋은 집에서 막 살고 이러잖아요. 근데 그런 연예인이 다수인가요? 아니죠. 극소수 아니겠어요? 이거 하나 보고 내가 막 무명의 시절을 막 10년씩 겪는다. 이거는 쉬운 얘기는 아니죠. 그래서 저는 이 강사를 선택할 때는 돈으로만 따지면은 이건 롱런 하기가 정말 어렵다.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. 1번 질문에서 제가 얘기했잖아요. 이 성격을 잘 가져야 된다. 운동으로서의 성격과 직업으로서의 성격을 같이 갖고 있어야 이건 롱런 할 수 있다. 또한 내가 직업 강사로서 가려면 맘먹고 진짜 해야 됩니다. 정말 전문적으로 아주 재밌게. 요즘은 에듀테이너라는 말 쓴단 말이에요. 정보와 지식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공감하고 웃고 울고 감동을 주고 하는 에듀테이너가 되어야 돼요. 그러면서 우리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, 저는 일종의 운동가로서의 성격이 있어야 된다. 그러니까 그래야지 저는 이 성교육 강사로서 들어올 수가 있고 좋은 강의, 또 명강의, 또 감동 있는 강의, 여운 있는 강의를 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그냥 뭐 내가 야한 거 좋아한다, 이렇게 야한 거는 교육도 아니고요. 그렇게 생각하고 들어올 분야는 아니다.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. 이러한 준비를 좀 해가거나 또는 이러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분들, 그런 멘토를 만나서 함께 좀 성장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저희의 경우에도 성교육 강사 과정을 개설을 합니다. 지금 온라인 과정도 하고 있고 온라인 과정도 있어요. 저희가 그 다음에 오프라인 과정도 같이 합니다. 그래서 요것도 한번 여러분 한번 참고해 보시고, 저희가 이제 홈페이지나 저희 SNS 통해서 계속 공지하니까 그때 한번 관심 가지고 또 갖고 지원해 주시면 좋겠다, 또 이런 부탁을 말씀드리면서 서로 함께 윈윈하는 또 우리 강사님들, 또 이런 업체나 또는 멘토 또는 우리 사회가 되면 좋겠다, 이런 바람을 가지면서 이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새내기 성교육 강사님들 모두 화이팅입니다.